무엇이니? 감히 거지 주제에 내 앞길을 막느냐? 서슬퍼런 호통과 함께 오마님이 손에 쥔 비단 부채를 휘둘렀습니다. 짐꾼들도 행수들도 오마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오마님은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사라졌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본인이 내리친 것은 이름 없는 거지의 뺨이 아니라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이었다는 사실을요.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굴욕을 먹고 자란 10년의 세월이 어떻게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되어 천하객주를 집어삼키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온갖 물화가 한데 모이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한양 운종가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수백 대의 수레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고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보부상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새벽 안개를 뚫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그 소란의 한복판에 천하객주가 있었습니다. 드넓은 마당 안에는 크고 작은 창고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짐꾼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상단을 막론하고 천하객주를 거치지 않고서는 한양의 장사를 논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 객주가 조선 상계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마당의 가장 구석, 마구간 곁 축축한 땅바닥에는 허름한 무명 저고리를 걸친 사내 하나가 빗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무영은 무릎이 해질 정도로 다른 바지춤을 추스르며 말똥과 짚이 뒤섞인 바닥을 아무렇지도 않게 쓸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았지요. 옆을 지나는 짐꾼들은 무영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구석에 붙어있는 먼지 같은 존재, 하루 세 끼 밥값이나 건지는 허들의 실꾼쯤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 눈들이 무영의 진짜 모습을 보았더라면 다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영의 빗자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은 달랐지요. 이른 새벽부터 들어오는 수레의 짐, 꼬리표를 상인들이 나누는 눈짓을, 창고지기가 기록하는 장부의 방향을 무영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오가는 모든 것이 무영의 눈 안에 조용히 쌓였고 그것은 머릿속 또 다른 장부에 촘촘히 기록되었지요. 빗자루를 쥔 손은 허들의 실꾼의 손이었으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머리는 전혀 딴 것이었습니다. 무영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쓰러진 그날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무영이 7살이던 해 겨울밤, 윤태석은 무영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영 지워버렸습니다. 천하객주의 대행수 자리와 그 모든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지요. 어린 무영은 그날 밤 창고 뒤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그날 창고 뒤편의 아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무영은 살았고 박씨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고을에서 자랐지요. 무영은 스스로 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단 허들의 실꾼으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낮은 자리를 골라서 박씨 할머니는 처음에 주먹을 꼭 쥐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무영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지요. 제 손으로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제가 나설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박씨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등 뒤에는 세도가들이 버티고 있었고 증거 없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를 손에 쥔 뒤에야 움직여야 했으며 그 일은 오직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박씨 할머니의 손에 황금 인장을 쥐어 주었다 했습니다. 무영은 그 인장의 무게를 아직 손으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새벽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갈 때면 저 먼 곳에서 아버지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지요.
무영은 빗자루를 한 번 힘껏 밀었습니다. 말똥 섞인 흙이 구석으로 쓸려 나갔고 마당이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무영은 그것을 보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그뿐이었지요. 그날 오전 객주 마당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마님 행차시오. 대문 앞 장정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마자 바쁘게 오가던 짐꾼들이 일제히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길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행수들은 옷깃을 여몄고 창고지기는 장부를 등 뒤로 감추었지요. 심지어 마구간의 황소마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순간 천하객주의 마당은 조금 전까지의 왁자함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8인교가 들어섰습니다. 비단으로 주름을 잡은 장막이 교자 사방을 들이웠고 교자 위에는 산호 구슬이 달린 술 장식이 찰랑거렸지요. 교자 앞뒤로는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몸종 여럿이 따라붙었고 그 앞에서는 신복 하나가 기름칠한 비단 카펫을 바닥에 깔며 앞장섰습니다. 8인교가 내려앉는 그 자리, 흙 한 톨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교자의 장막이 걷히자 오마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는 40줄 중반이었으나 얼굴에 바른 분과 곱게 올린 쪽머리 덕분에 그보다는 젊어 보였습니다. 귀에는 진주 귀고리가, 손목에는 비취 팔찌가 반짝였으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옷자락의 비단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평소 대행수 윤태석이 객주를 틀어쥐고 있다면 안채와 살림 일체는 오마님이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상단원들이 윤태석에게 벌벌 떠는 것과 똑같이 몸종들과 침선비들은 오마님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오마님은 비단신 코를 카펫 위에 살며시 내려놓으며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심사하는 눈이었습니다. 한쪽 눈썹이 가느다랗게 올라가면 누군가 꾸중을 들었고 두 눈썹이 동시에 내려오면 그날 안채 분위기는 얼음장이 되었지요. 그 눈이 마당 구석에 멈추었습니다. 무영이 있었습니다. 오마님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에 무영도 빗자루를 내려놓고 길 옆으로 물러났습니다만 그 자리가 하필 마구간 옆이었습니다. 아무리 쓸어 낸들말 냄새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자리였지요. 오마님의 코가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그 시선이 무영의 해진 저고리에 검게 그을린 손에 흙이 묻은 발에 차례차례 내려앉았습니다. 천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오마님의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해 깨끗해진 마당 위로 가볍게 뱉은 침 한 방울이 떨어졌지요. 주변에 서 있던 상단원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누구도 무영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등을 구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보는 눈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분도, 굴욕도, 불안도. 그저 조용했습니다. 오마님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무영은 그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마님의 비단 옷자락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마당은 천천히 소란을 되찾았지요. 무영도 빗자루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안채로 들어가는 오마님의 가슴 한켠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굴욕을 당하고서도 흔들리지 않던 저 허들의 실꾼의 눈이 어째서인지 내내 마음에 걸렸지요. 운종가의 저작거리가 하루 장사를 마치고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천하객주의 안채 깊숙한 곳, 바깥에서는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는 사랑방에 남자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서너 자루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주위로 윤태석과 세도가 두어 명이 술잔을 기울이며 둘러앉아 있었지요. 바깥에는 믿을 만한 신복들이 복도를 지켰으며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대행수 윤태석은 50을 넘긴 나이였으나 두 눈에는 아직 팔팔한 욕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기름지게 차려입은 옷이 그의 두둑한 배 위에서 팽팽하게 당겼고 술잔을 드는 손에는 굵은 금반지가 여러 개 끼어 있었지요. 자신을 둘러싼 세도가들과 이야기할 때 윤태석의 목소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번 호조 납품 분에서 2푼씩 빼돌리면 이것이 또 꽤 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드릴 몫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 참판 대감댁 생신 잔치에 쓰면 딱 맞아떨어지겠지요. 세도가들이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지요. 자네가 있으니 내 늘 마음이 든든하이. 이 아래 행수놈들은 다들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닌가. 눈치를 채면 어쩌겠습니까? 윤태석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입이 열리기 전에 주머니를 채워주면 되는 일이지요. 그래도 안 되는 놈은 내쫓으면 그만이고요. 방 안에 낮은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술 주전자가 다시 돌아갔지요. 그 술 주전자를 받아드는 손이 있었습니다. 무영이었습니다. 무영은 문 바로 옆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술상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빈잔에 조용히 술을 채웠지요. 이 자리에서 술상을 맡으라는 명은 갑작스럽게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신복들은 무영이 너무 허름하여 이런 자리에 들일 것도 없다 했으나 윤태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런 놈들은 들어도 귀에 담을 머리가 없지. 그 말 한마디로 무영은 이 방 안에 무릎을 꿇게 되었지요. 무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비자금 창고가 동대문 안쪽 서너 번째 고간이라는 것, 열쇠는 신복 노행수가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 장부를 정리하는 날이 매달 초하루라는 것이 무영의 머릿속 장부에 하나하나 새겨졌습니다. 술을 따르는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지요. 잔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지요. 윤태석은 잔을 기울이며 문득 술상 곁에 무영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무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코웃음 한 번을 치고는 잔을 내밀었지요. 채워라. 예, 대행수님. 무영이 조용히 술을 채웠습니다. 윤태석은 단번에 들이키고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다시 세도가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무영의 눈이 아주 잠깐 촛불이 일렁이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탁자 위쪽지가 접힌 채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작게 쓰인 글씨 두 글자가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창고. 무영은 즉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날 아침, 천하객주 앞에 긴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청나라에서 들여온 물건들이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선두에서 행렬을 이끈 것은 단단한 쇠붙이를 두른 괴짝 여럿이었고 그 뒤로 크고 작은 보자기가 겹겹이 쌓인 짐들이 줄줄이 이어졌지요. 짐꾼들은 발을 들 때마다 조심스럽게 내딛었으며 물건 하나라도 땅에 닿았다가는 당장 대가리가 날아간다는 듯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이번 행렬의 핵심은 두 가지였으니 하나는 청화백자 12점이었고 또 하나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적혈 비단이었습니다. 적혈 비단은 청나라에서도 황실의 연회가 아니면 쉬이 쓰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특수한 경로를 통해 들여왔다는 소문이 상단원들 사이에서 이미 퍼져 있었지요. 색이 선혈처럼 붉으면서도 빛이 닿으면 금빛으로 번쩍인다 하였습니다. 실제로 괴짝을 받아든 행수들이 살짝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을 보면 소문이 거짓은 아닌 모양이었지요. 천하객주의 마당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란스럽되 조심스러웠고 바쁘되 경직되어 있었지요. 오마님이 이번 물건들을 세도가에게 바쳐
상단의 입지를 더욱 굳히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두었으니 물건 하나에 흠집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어떤 꾸중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영은 그날도 가장 힘든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괴짝을 옮기는 일이었지요. 단단한 쇠붙이가 박힌 괴짝 하나의 무게가 장정 둘이 손을 맞잡아야 할 정도였는데 무영은 혼자 그것을 들어 창고 입구까지 날랐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으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숨을 가다듬으면서도 눈은 주변을 살폈지요. 괴짝들이 창고 앞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동안 무영은 이상한 것을 하나 눈치챘습니다. 노행수가 오늘따라 허리춤을 자꾸 더듬는다는 것이었지요. 평소에도 열쇠를 지닌 허리춤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오늘은 그 횟수가 유독 잦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쪽 구석을 힐끗힐끗 들여다보는 눈빛에서는 숨긴 무언가를 확인하는 초조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영은 더 살피지 않았습니다. 살피는 티를 내는 것 자체가 해가 되었지요. 괴짝 하나를 내려놓으며 등을 펴는데 무영의 동선이 오마님의 것과 겹쳤습니다. 오마님은 안채에서 나와 직접 물건을 확인하러 마당으로 내려온 참이었지요. 몸종들이 좌우에서 햇빛을 가려주었고 오마님은 비단신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괴짝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즉시 걸음을 멈추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러나 마당은 협소하고 짐은 사방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영이 물러선 곳에는 이미 다른 짐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옆으로 더 비키면 오마님이 지나갈 길이 다시 좁아지는 구조였지요. 무영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디로 비켜야 할지를 따지는 그 찰나의 정지가 오마님의 눈에는 감히 길을 막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오마님의 눈썹이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무영은 그 시선을 받으며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마님은 코를 살짝 세우며 지나쳤지요. 치맛자락이 무영의 발끝 가까이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무영은 허리를 편 뒤 다시 괴짝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마님이 창고 앞에서 뚜껑을 열어 적혈 비단의 빛을 확인하는 동안 무영은 묵묵히 다음 괴짝을 받아들었지요. 두 사람의 동선이 그날 하루만도 서너 번 겹쳤습니다. 기묘하다면 기묘한 일이었지요. 마치 운명이 일부러 그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밀어 넣으려는 것처럼. 오후가 기울어가는 시각, 창고 앞마당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짐꾼들이 마지막 괴짝을 정리하는 사이 무영은 창고 입구 앞에 쌓인 빈 집더미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짚을 묶어 구석으로 옮기는 일이었는데 묶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가는 먼지가 부스스 일어났지요. 오래된 집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 오마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적혈 비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여 몸종도를 이끌고 창고 쪽으로 걸어오는 참이었지요. 오마님은 비단신 코를 보며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닿을까 싶어 걸음마다 땅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무영은 오마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짐묶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으로 물러서며 허리를 숙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묶음이 틀어진 집단의 끄트머리가 그 찰나에 흩어졌고 가벼운 먼지 한 줌이 공중으로 피어올랐지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먼지를 밀었고 먼지는 오마님이 서 있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아주 미세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흙가루가 오마님 쪽으로 흐른 것뿐이었지요. 실제로 오마님의 옷자락에 닿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을 만큼. 그러나 오마님은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한 멈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썹이 움직였지요. 그 다음에는 입술이. 그리고 이내 이성이 흩어졌습니다. 이놈이. 오마님의 목소리가 마당에 튕겨 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근처에 있던 짐꾼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가 눈치를 보며 다시 내렸지요.
오마님은 손에 쥐고 있던 비단 부채를 들었습니다. 금속 장식이 촘촘히 박힌 부채였습니다. 부채살은 단단했고 끄트머리의 쇠 장식은 날카로웠지요. 감히 거지 주제에 내 앞길을 막느냐? 내 놈의 천한 피가 내 기론을 막는구나. 부채가 내려쳤습니다. 무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생각도 막을 생각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부채의 쇠 장식이 무영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나의 침묵 뒤에 무영의 뺨에서 부른 것이 천천히 흘러내렸지요. 하얀 비단 부채 위에 붉은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오마님은 그것을 보며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부채를 뒤집어 몸종에게 내밀며 소리쳤지요. 닦아내거라. 더럽구나. 무영은 뺨을 타고 내려오는 피를 닦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땅을 보고 있었지요. 오마님은 그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보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섰을지도 모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고요히 타오르고 있는 눈. 오마님은 몸종에게 부채를 받아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짐꾼들은 무영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고 각자 하던 일로 돌아갔지요. 무영은 뺨의 피가 턱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소매 끝으로 가볍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흐트러진 집 묶음을 집어들었지요. 마당 구석으로 짚을 옮기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무영의 가슴 안에서 그 한 줄이 조용히 들어찼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꽃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오랫동안 차갑게 갈아온 칼날이 마침내 제 쓰임을 얻은 순간에 서늘하고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마님은 부채를 거두고 신복을 불렀습니다. 저 천한 것을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려 세워 두어라. 해가 기울기 전까지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명이 떨어지자마자 신복 둘이 무영의 양팔을 잡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갔습니다. 무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끄는 대로 마당 돌 위에 무릎을 꿇었지요. 뺨의 상처에서 아직 피가 맺혀 있었으나 무영은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천하객주의 마당은 넓었습니다. 그 넓은 마당 한가운데 허름한 무명 저고리를 걸친 17살 사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짐꾼들이 지나다니며 힐끗 시선을 주었으나 누구 하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수들은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돌아다녔지요. 저 자리에서 눈이라도 마주쳤다가 자신도 같은 꼴을 당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신복 하나가 무영 옆에 버티고 서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으니 오마님의 명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마당 사람 모두가 등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식경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그 시간 동안 고개를 들지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마당 돌 틈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돌과 돌 사이 좁은 틈에서 풀 한 포기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짐꾼들의 발에 수없이 밟히면서도 수레바퀴에 눌리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가느다랗게 살아있는 풀이었지요. 줄기는 구부러졌고 잎끝은 노릇하게 상했으나 뿌리는 돌틈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 풀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하나만 했지요.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10년을 차갑게 갈아 온 칼날이 마침내 제 쓰임새를 확인한 순간에 그 고요하고 서늘한 확신이었지요. 오마님이 부채를 내리치는 순간 무영은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인이 스스로 첫 번째 올가미를 조여온 것이었으니까요. 오마님은 안채 창문 너머로 무영이 무릎 꿇은 모습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만족한 듯 자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어딘가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지요. 벌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
저 천한 것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그녀의 가슴 한켠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무리 툭툭 털어내려 해도 빠지지 않는 가시였지요. 해가 기울고 나서야 신복이 무영에게 일어나도 좋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무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던 탓에 다리가 저렸으나 절뚝이지 않았지요. 뺨의 상처는 굳어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 하던 일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영은 고개를 끄덕이듯 가볍게 숙이고는 빗자루가 세워진 마구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마저 다 쓸지 못한 구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마님의 명으로 무영은 창고 안에 갇혔습니다. 자물쇠가 철컥 잠기는 소리가 나고 신복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창고 안은 완전한 고요에 잠겼지요. 가느다란 달빛이 창고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마룻바닥에 가는 선을 그었습니다. 쌀가마니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어둠 속에서 무영은 등을 기둥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창고 뒷벽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판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렸지요. 안으로 들어온 것은 소화였습니다. 소화는 침선비였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빼어나 오마님의 옷을 주로 맡았으나 안채 깊은 곳까지 드나들 수 있는 그 자리 덕분에 무영의 가장 믿음직한 눈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지요. 소화는 보자기 하나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밥 한 사발과 천 조각이었습니다. 상처를 닦아낼 것이었지요. 뺨이 많이 벌어졌어요. 소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소화가 천으로 상처를 닦아 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프다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요. 소화도 더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천을 누르며 피가 다시 배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뒤 창고 뒷벽 쪽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몸집이 큰 사내였지요. 거지 대장이었습니다. 낮에는 운종과 어귀에서 빌어먹는 노인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전국에 흩어진 거지들의 움직임을 한데 꿰는 자였습니다. 무영이 10년을 공들여 세운 세력의 중심이었지요. 거지 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행수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영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비자금 창고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동대문 안쪽 서너 번째 고간이 맞습니다. 야밤에 짐을 들이고 나르는 것을 저희 넷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거지 대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금고를 지키던 신복 중 하나가 돌아섰습니다. 노행수 밑에서 5년을 떨며 살아온 자인데 상단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흔들렸다 했습니다. 장부를 꺼낼 손이 생겼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지요. 거지 대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을 지나친 문가 노인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술을 찾는다 합니다. 무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노인 곁에 사람을 붙여 두시오. 멀찍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지 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영은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일렀습니다. 박씨 상단에 전가를 넣으시오. 행차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달빛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소화는 보자기를 다시 접으며 무영 쪽을 한번 바라보았지요. 무영은 그 시선을 받으며 밥사발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뺨의 상처가 씹을 때마다 당겼으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소화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돌아섰습니다. 귀끝이 달빛에 붉게 물들었으나 창고 안은 어두웠으므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마님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눈채로 바라보다가 오마님은 결국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났지요. 몸종이 새순물을 올리는 동안 오마님의 눈빛은 어딘가를 향해 멈추어 있었습니다. 저 창고 안의 것. 어젯밤 내내 오마님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영의 눈이었지요. 벌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 이미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눈. 오마님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은 빨랐습니다. 윤태석에게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싶었지요. 자신이 직접 처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오마님은 가장 오래 믿어온 몸종 하나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내 비취 가락지 있지 않느냐. 왕실에서 내려온 것 말이다. 몸종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을 창고 안에 넣어라. 저 허들의 실군의 짐 속에. 눈치채이지 않도록. 몸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왜냐고 물을 수 없었지요. 오마님의 눈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장부 소동이 일어나면 그 틈에 짐을 뒤질 것이다. 그때 나오면 된다. 오마님은 거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비자금 장부와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윤태석의 계략과도 무관한 오마님 혼자만의 덫이었지요. 저 눈빛이 마음에 걸리는 이상 뿌리째 뽑아두는 것이 옳았습니다. 몸종은 오마님이 안방으로 들어간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받아 쥐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오마님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 시각 소화는 창고 앞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창고 안에서 나와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간밤에 갇혀있던 것이 아침이 되자 풀린 것이었습니다. 소화는 걸음을 멈추었다가 이내 밥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무영은 사발을 받아들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맙소. 소화는 돌아서며 귀끝이 다시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므로 괜찮다고 스스로 타일렀지요. 빠른 걸음으로 안채 쪽으로 돌아가면서도 소화의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영이 방금 내민 빈 사발처럼 소화의 마음 어딘가에도 무언가가 담기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창고 안에서는 몸종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해진 보따리를 뒤지다가 손수건과 낡은 버선 사이에 비취 가락지를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가락지는 그 차갑고 어두운 보따리 안에서 서서히 제 쓰임새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무영은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지요. 창고 안 어둠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무영은 소리 없이 일어나 보따리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단단히 묶인 작은 보자기였지요. 손으로 한 번 무게를 가늠하고는 창고 뒷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판자 하나가 소리 없이 들렸습니다. 창고 밖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이 있었지요. 거지 대장이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무영은 보자기를 그 손에 건넸습니다.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요. 심부름꾼은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장부는 이미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아침이 밝으면서 객주가 깨어났습니다. 짐꾼들이 마당으로 나오고 행수들이 장부를 펼치고 창고지기가 열쇠를 챙기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요.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소. 장부가 없어.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안채 쪽에서 터져 나온 것은 해가 한 뼘쯤 떴을 때였습니다. 노행수가 비자금 창고를 열었다가 장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 소리가 마당까지 퍼지자마자 상단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행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안채 쪽으로 달려갔지요. 윤태석은 노발대발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창고를 직접 확인하러 달려갔으나 장부는 없었습니다. 간밤에 분명히 제자리에 있었다는 신복의 말이 오히려 윤태석의 분노를 더 키웠지요. 뒤져라. 창고마다 짐꾼짐 하나하나까지 전부 뒤져. 그 명이 떨어지자마자 오마님이 안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빛이 빛났지요. 오마님에게는 이 소동이 마침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자나도 수상한 자가 있었지요. 창고 안에 갇혀있던 저 허들의 실꾼부터 짐을 뒤지시오.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 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무영 쪽으로 몰려갔지요. 무영은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빗자루를 내려놓지 않았지요. 신복 하나가 무영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짐 어디 있어? 당장 내놓아라. 무영은 순순히 보따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담담한 걸음이었지요. 마당에 서서 지켜보는 상단원들의 눈이 무영의 등에 쏠렸습니다. 그 시각 소화는 무리속 끄트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영의 보따리가 마당 바닥에 내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소화는 소매 안에 쥔 손을 꽉 움켜쥐었지요. 무영이 잠깐 소화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습니다. 소화는 그것을 받고 아무 말 없이 무리에서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박씨 상단으로 가는 길을 소화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신복이 보따리를 마당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손수건 하나, 낡은 버선 한 켤레, 끈이 끊어진 집신 한 짝이 먼지 속에 뒹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장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신복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오마님이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뒤져라. 속을 들쑤셔 보거라. 신복 하나가 버선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안에서 굴러떨어졌지요. 마당돌 위에 떨어진 소리가 생각보다 맑고 높았습니다. 빛이 가락지였습니다. 그것이 햇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는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마님은 그 자리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목소리를 높였지요. 세상에, 내 가락지가 저기서 나오다니. 오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것처럼 들렸지요. 마당에 모인 상단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신복이 가락지를 집어들어 오마님 앞에 내밀었고 오마님은 그것을 확인하는 척 받아들었습니다. 왕실에서 내려주신 것이야. 이 천한 것이 감히. 오마님의 손가락이 무영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무영에게 쏠린 눈이 수십 개였지요. 짐꾼들은 고개를 돌렸고 행수들은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런 천한 것이 언제까지 멀쩡하겠어. 윤태석이 장부 걱정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던 것도 이 순간만큼은 잠시 뒤로 밀렸습니다. 오마님의 목소리가 마당을 장악했지요. 저 도둑놈을 당장 포박하거라. 신복들이 무영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무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발버둥 한 번 없이 그대로 서 있었지요. 신복이 포승줄을 꺼내 무영의 손목을 묶으려는데 무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차분했습니다. 제 것이 아닌 물건은 제 발로 주인을 찾아가는 법이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이 또 한 번 조용해졌지요. 신복들이 멈칫했습니다. 오마님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당황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노여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무슨 말이냐, 이놈이. 입을 다물고 어서 묻거라. 오마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복이 다시 포승줄을 움직였지요.
무영은 묶이면서도 마당의 어느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저작거리의 소리가 흘러들어왔지요. 짐꾼들의 발소리, 수레바퀴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영은 알고 있었지요. 소화가 이미 무리를 빠져나갔다는 것을. 박씨 상단으로 가는 길에 소화의 발이 놓였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장부는 이미 한양 바깥에 있다는 것을. 포승줄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무영은 그 조임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떴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가 남았습니다. 오마님은 가마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듯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뇌물을 꼬박꼬박 챙겨주던 사또였습니다. 명절마다 비단 보따리가 관아 뒷문으로 들어갔고 사또의 생신날이면 청나라 술이 몇 항아리씩 실려갔지요. 그 값을 이제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마님은 몸종을 시켜 관아에 미리 전가를 넣었고 사또는 두말 않고 포졸 셋을 천하객주로 보냈습니다.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객주 분위기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짐꾼들은 하던 손을 멈추었고 행수들은 벽 쪽으로 물러섰지요. 포승줄에 묶인 무영이 포졸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오마님은 가마에서 내려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바라보았지요. 왕실 하사품을 훔친 도둑이요. 사또께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포졸이 고개를 숙이며 무영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무영은 끌려가면서도 발을 질질 끌지 않았지요. 오히려 걸음이 반듯하고 고른 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포졸에게도 기묘하게 느껴졌는지 힐끗 무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가 이내 고개를 내렸지요. 저작거리를 지나는 길은 짧지 않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걸어가는 무영을 보며 저작거리 백성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과일 장수가 판을 내려놓았고 포목전 안악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천하객주 허들의 실군이 물건을 훔쳤다나. 또 다른 목소리가 받았지요. 저 아이가 저 눈빛을 보게. 훔친 눈이 저렇게 생겼겠어. 무영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앞만 보았습니다. 무리 한켠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화였지요. 소화는 이미 박씨 상단에 전가를 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영의 포승줄 묶인 손목을 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소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리 속에 몸을 섞은 채 무영의 시선을 기다렸습니다. 무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딱 한 번이었지요. 눈이 마주친 순간 무영은 아주 천천히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기다리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소화는 그 눈빛을 가슴 안에 단단히 쥐고 조용히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마님의 가마는 관아 정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마님은 가마 장막 너머로 무영이 관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얼굴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 저 성가신 눈빛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마의 장막을 내리는 그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볕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영이 묶인 형틀 아래 땅은 차가웠지요. 얼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뺨이 당겼으나 눈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요. 사또가 대청 위에 앉아 부채를 펼쳤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사또였으나 배가 두둑하고 얼굴이 기름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점잖은 척을 했으나 오마님의 전갈이 들어온 뒤로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뇌물을 받은 만큼 제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네 이놈. 왕실 하사품을 훔친 것을 스스로 실토하면 형을 가볍게 할 것이나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 그 죗값을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목소리는 위험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관아 정문 쪽을 향해 있었지요. 오마님이 가마를 돌리지 않고 정문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사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지요. 느티나무 한 그루가 담 옆에 서서 잎을 흔들었습니다. 무영은 그 나무를 한번 바라보았다가 사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으리. 무영의 목소리는 낮고 고른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형틀에 묶인 자가 먼저 입을 여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러나 무시하기도 못하여 부채를 반쯤 접으며 물었습니다. 뭐냐?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아니면 사람이 자리를 만듭니까?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형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사또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붉은 노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미친 놈이 감히 형틀 위에서 짓거리는 소리가. 사또는 부채로 탁자를 탁 내리쳤습니다. 당장 매질을 시작하거라. 제 죄를 스스로 볼 때까지 멈추지 말고. 형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무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앞을 보았지요. 형틀 너머 담장 위로 느티나무 끝이 보였습니다. 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마당을 지나갔지요. 무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내려치기 직전 무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요. 무영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형리도 사또도 듣지 못했지요. 그러나 무영은 들었습니다. 17해 전 겨울밤 창고 뒤편 어둠 속에서 7살 아이가 두 무릎을 끌어안으며 불렀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불렀고 지금은 다른 뜻으로 불렀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무영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깨물거나 눈을 질끈 감지도 않았지요. 그저 형틀 위에서 몸이 한 번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형리가 다시 곤장을 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사람들이 몰려드는 발소리가 되었지요. 포졸이 정문 쪽으로 달려가 확인하고는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 돌아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거지들이었습니다. 운종과 어귀에서 빌어먹던 자들, 저작거리, 골목을 전전하던 자들이 어느새 관아 정문 앞에 수십, 아니 수백이 모여들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도 판을 접고 나왔고 포목전 안악들도 문 밖으로 나와 소리를 높이고 있었지요.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시오. 죄 없는 사람에게 매질을 하는 관아가 관하여.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바뀌었지요. 형리들이 곤장을 쥔 채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포졸들이 정문 앞을 막아섰으나 모여드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늘어만 갔지요. 무영은 그 소리를 형틀 위에서 들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전국 팔도의 거지들에게 밥 한 술씩을 더 얹어주고 상인들에게 억울한 짐값을 대신 받아주고 때로는 몸소 추운 길을 걸으며 그들 곁에 머문 10년이었지요. 그 10년이 지금 관아 정문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눈이 처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지요. 그 뜨거움을 가슴 안으로 꾹 눌러 담으며 무영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왔습니다. 관아 정문이 흔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안간힘을 써 버티고 있었으나 바깥의 인파는 줄어들지 않았지요. 사또는 대청 위에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마님의 명을 따르자니 민심이 두려웠고 민심을 따르자니 오마님이 무서웠지요.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는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울리고 담장을 타고 넘어 관아 마당까지 쩌렁쩌렁 퍼져 들어왔지요. 나팔 소리를 들은 정문 앞 인파가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길이 열렸지요. 조선 최고의 거상 박씨 상단 행차시오. 선두의 선사내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뒤로 위엄있게 차려입은 상단원들이 줄지어 들어서더니 이윽고 육중한 8인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8인교를 받쳐든 교꾼들의 걸음이 거침없었고 행렬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박씨 상단이라면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양 상계를 쥐고 있는 큰손 중에 큰손이었고 그 뒤에 줄지어 선 연줄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사또는 얼른 관복 매무새를 고치며 대청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관아 정문 옆에 서 있던 오마님은 8인교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박씨 상단이라면 자신들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겠느냐 싶었지요. 평소 박씨 상단과 천하객주 사이에 거래가 없지 않았으니 오마님은 당연히 그리 여겼습니다. 그러나 8인교는 오마님 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를 향해 곧장 들어온 것이었지요. 교꾼들이 8인교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막이 걷히며 노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나 눈빛은 서슬이 시퍼런 높아였습니다. 박씨였지요. 조선 상계를 수십 년 버텨온 그 눈이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형틀 위에 무영에게 닿는 순간 그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단단해졌지요. 박씨가 8인교에서 내려서며 그 전가를 받은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장부가 손에 들어왔다는 보고와 무영이 관아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동시에 닿았지요. 박씨는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지요. 이제 때가 됐다. 행차 준비를 하거라. 사또가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굽어 있었지요. 어인 행차이십니까? 박대상. 박씨는 사또를 내려다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다시 형틀 위의 무영에게로 향했지요. 박씨가 걸었습니다. 느리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았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형틀 앞으로 다가오는 그 걸음에 사또도 오마님도 형리들도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걸음이 풍기는 무게가 사람들을 양쪽으로 밀어냈지요. 형틀 앞에 당도한 박씨는 멈추었습니다. 형틀 안의 무영이 그 발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 깊은 얼굴,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 없는 두 눈이 무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무영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지요. 조선 팔도의 거상, 수십 년 상계를 호령해 온 박씨가 흙마당 위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형리들이 쥐고 있던 곤장이 힘없이 내려갔지요. 오마님의 손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었지요. 찻잔이 마당돌 위에 떨어져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마님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박씨에게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박씨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낮으면서도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마당 끝까지 정문 밖 저작거리까지 닿을 것 같은 목소리였지요. 무영아. 무영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10년을 추위도 굶주림도 홀로 견뎌냈구나. 이 할미가 진작 데려오지 못해 미안하다. 박씨의 눈 안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흘러내리지는 않았지요. 오래 참아 온 눈물이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두 손을 마당 위에 짚으며 이었지요. 이제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리로 돌아가거라. 천하객주의 대행수는 처음부터 너였느니라. 마당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천하객주의 대행수. 그 말이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그 뜻을 이해하려 애쓰는 얼굴이었지요. 형틀 위에 허들의 실군이 뺨에 부채자국 상처를 지닌 저 소년이 천하객주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오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무영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무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린 것이었지요. 1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뺨의 상처 위를 타고 내려간 그것이 마당 흙 위에 조용히 떨어졌지요. 무영은 입술을 한 번 달싹였습니다. 할머니.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17해가 들어 있었지요. 7살 겨울밤의 어둠이 낯선 고을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날들이 천하객주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를 쥐고 보낸 10년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박 씨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품 안으로 손을 넣었지요. 황금 인장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 들어 무영 앞에 올렸습니다. 10년을 맡아 간직해 온 것이었지요. 인장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마당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것에 모였지요. 사또는 인장을 보는 순간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만둔 것이었지요. 형틀 앞에서 당당히 두 눈을 뜨고 있는 무영과 눈이 마주치자 사또는 그만 시선을 옆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무영은 그 인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마지막으로 쥐었던 것이었지요. 무영은 천천히 두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손바닥 안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여 무영은 잠시 두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오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마님은 그 눈을 받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저런 눈을 본 적이 없었지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자의 눈이었습니다. 박 씨가 눈짓을 했습니다. 상단원 둘이 앞으로 나서며 형틀의 결박을 풀었지요. 포승줄이 끊어지고 형틀이 열리고 무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손목이 벌겋게 부어 있었으나 무영은 그것을 문지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황금 인장을 쥔 손을 가슴께로 올렸지요. 마당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무명 저고리가 여기저기 찢겨 있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자리가 오단에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뺨의 상처는 아직 새 살이 오르지 않았고 손마디는 10년 허드레실로 거칠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서 무영은 반듯하게 서 있었지요. 형틀에서 일어선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영이 손을 내밀어 박 씨를 부축했지요. 박 씨는 그 손을 잡으며 잡은 손을 한 번 꼭 쥐었습니다. 무영도 쥐었지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광경을 보며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가 멈추었습니다. 인장을 보았고 박 씨를 보았고 무영을 보았지요. 셋을 차례로 보고 나서 사또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영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었지요. 차갑고 고요한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사또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고 부채를 접었습니다. 형리들도 곤장을 뒤로 숨겼지요. 오마님은 깨진 찻잔 조각 곁에서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무영의 눈이 오마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부채를 내리치던 날,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리던 날, 빛이 가락지를 짐 속에 넣던 날들이 그 눈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무영은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시선을 주고 거두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 씨가 상단원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져오너라. 상단원이 품에서 묵직한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 씨가 받아 무영에게 건넸지요. 무영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단단히 묶인 장부가 안에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였지요. 동틀역 창고 뒤편을 거쳐 한양을 벗어났다가 이제 다시 이 마당 한복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이 또 한 번 굳었습니다. 윤태석이 관아 밖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그 직후였지요. 전가를 받은 윤태석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신복도 차마 말하지 못했다 합니다. 박씨 상단원이 장부를 펼쳐관아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햇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먹이 번지지 않도록 정성 들여 쓴 글씨였습니다. 윤태석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신복이 대신 기록한 것이었으나 거래의 날짜와 액수와 이름은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그 꼼꼼함이 오히려 윤태석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상단원 하나가 낭랑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조 납품 분에서 빼돌린 액수가 먼저였습니다. 달마다 2푼씩 3년치가 쌓이니 그 합이 어마어마했지요. 다음은 세도가들에게 건넨 뇌물의 종류와 날짜였습니다. 비단, 청나라 술, 백자, 현금. 받은 자의 이름과 받은 날짜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참판 대감댁 생신잔치에 흘러간 것, 사또댁 안방에 들어간 것, 포도대장에게 건넨 것까지. 숫자 하나하나가 마당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문 밖에 몰려있던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었지요.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터져 나오는 탄성이 되었습니다. 과일 장수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았고 포목전 안하기 앞치마로 입을 막았지요. 수레를 몰던 짐꾼이 멍하니 서서 읽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의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러고 우리한테 상납을 요구했다는 거야. 저 비단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알겠구만. 목소리들이 물결처럼 번졌지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분노가 되기 전의 것이었지요. 오래 참아왔으나 참은 줄도 몰랐던 것들이 숫자가 낭독되는 소리에 하나씩 깨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장부 낭독이 끝나갈 무렵 뇌물을 받은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읽히는 순간 관아 마당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사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장부 안에 있다는 것을 사또는 방금 전에 알았지요. 이마에 땀이 맺혔고 관복 소매 안에서 두 손이 떨렸습니다. 형리들은 슬며시 뒤로 물러섰지요. 관아 마당 한켠에서 포졸에게 이끌려 나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문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샜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면서 무영을 보았습니다. 무영도 노인을 보았지요. 둘 사이에 잠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말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무영이 문가 노인 곁에 처음 머문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운종과 어귀의 작은 주막이었지요. 노인은 날마다 그 주막 구석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고 노인도 먼저 말을 붙이지 않았지요. 무영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술을 시키고 노인의 잔이 비면 채워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억지로 이야기를 끌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나는 그날 밤 그 자리를 지나쳤다네. 무영은 잔을 내려놓으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노인이 스스로 이어가도록 기다렸습니다. 무서웠어. 살고 싶었지.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쳤어. 그게 10년째 가슴에 박혀 있어. 노인의 손이 술잔 위에서 떨었습니다. 무영은 그 손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노인장. 응. 살고 싶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노인이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이 이었지요. 다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노인이 술을 찾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철이 더 지나 노인은 스스로 무영을 찾아와 말했지요. 말하겠다고. 그 노인이 지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러나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겨울밤. 천하객주 안채 뒤편 고간 앞. 윤태석이 무영의 아버지와 마주선 자리. 다툼이 있었고 윤태석의 신복들이 달려들었고 무영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윤태석은 주변을 살피고는 신복들에게 처리를 명했지요. 문가 노인은 담장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10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요. 낭독이 끝났을 때 마당은 완전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정문 밖 백성들도 상단원들도 형리들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는 짧았지요. 이내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욕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흐느꼈으며 누군가는 이름을 불렀지요. 무영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자리를 빼앗기고 세상을 떠난 천하객주의 전 대행수.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저작거리에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름이 장부에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 죄 없는 자에게 곤장을 치려했다는 것이 백성들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결국 자리에서 내려와 형리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조용히 수습하라는 뜻이었으나 이미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문가 노인에게 걸어가 앞에 섰지요. 노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노인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인 인사였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상단원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10년 묵은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데는 눈물보다 오래 걸리는 법이었습니다. 무영은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어딘가 먼 곳에서 저작거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판결이 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부와 증인이 있었고 뒤를 봐주던 세도가들마저 장부가 드러난 이상 손을 끊었지요. 윤태석은 관가에 잡혀 들어가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복들은 하나둘 실토했고 실토한 자의 말이 또 다른 자를 올감했지요. 단단해 보이던 것이 허물어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석은 결국 변방 유배 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 윤태석은 포졸에게 이끌려 저작거리를 걸었지요. 평소 가마를 타지 않으면 거리를 나서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맨발에 가까운 집신, 거친 삼배 옷이 그의 몸 위에 있었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길 양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질을 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오마님의 차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몸종들이 안채로 들어가 오마님의 옷을 가져 나왔습니다. 적혈 비단 치마, 진주 귀고리, 비취 팔찌가 하나씩 벗겨졌지요. 오마님은 처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라는 말이 안채 밖까지 들렸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친 베옷이 입혀졌습니다. 오마님은 그것을 입은 채 관가 부엌 앞에 세워졌습니다. 관노의 일이 주어졌지요. 부엌 일과 빨래였습니다. 평생 흙 한 톨 묻히지 않으려 했던 손이었습니다. 비단 부채로 무영의 뺨을 내리치던 손이었지요. 그 손이 빨래통 위에 놓였습니다. 오마님은 처음에는 빨래통을 밀어냈습니다. 포졸이 다가서자 다시 잡았지요. 찬물이 손목까지 적셨습니다. 오마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빨래통을 붙잡고 울부짖는 소리가 관가 마당에 울렸지요. 무영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하객주 마당 어귀에 서 있었는데 관가 쪽에서 바람을 타고 소리가 흘러왔지요. 무영은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이 풀렸다거나 통쾌하다거나 하는 얼굴이 아니었지요. 그저 오래된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은 담담하고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뺨의 흉터가 저녁 햇빛을 받아 옅게 빛났습니다. 무영이 대행수 자리에 오른 것은 판결이 마무리된 지사흘 뒤였습니다. 별다른 잔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상단원들을 마당에 모두 모이게 하고 대청 위에 서지 않았지요. 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형틀이 세워졌던 그 자리, 가락지가 발견되었던 그 마당, 부채에 맞고 무릎을 꿇었던 그 돌바닥 위에 상단원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대행수라면 당연히 대청 위에 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눈빛으로 서로 물었지요. 그러나 무영이 마당 한복판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자 아무도 더 이상한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객주에 새 법도를 세우겠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당 끝까지 닿았지요.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는 자는 이 상단에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허드레시를 하는 자도 행수 자리에 있는 자도 이 마당에서는 같은 사람입니다. 상단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대행수 입에서 들어본 자가 없었지요. 짐꾼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 오갔지요. 무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자는 물건도 함부로 다루게 되어 있지요. 이 객주가 오래 썩어 있었던 것은 물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늙은 짐꾼 하나가 눈을 문질렀지요. 30년 이 마당에서 짐을 나른 자였습니다. 윤태석의 시절에는 밥값이 아깝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고 오마님에게는 냄새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지요. 그 노인이 눈을 문지르는 것을 무영은 보았으나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상단원 전체에게 새 옷이 내려졌습니다. 허들의 실꾼들에게도 마구간을 맡은 자들에게도 심부름을 하는 어린 것들에게도 거친 무명이었으나 깨끗하고 성한 것이었지요. 새 옷을 받아든 짐꾼들 중에는 한동안 옷을 내려다보기만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게 낯선 것이었지요. 저녁에는 마당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행수부터 짐꾼까지 한 마당에 앉아 밥을 먹었지요. 국밥이었습니다. 거창한 잔치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영이 직접 국밥집에서 사람을 불러 큰 솥을 들여온 것이었지요. 구수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행수가 짐꾼 옆에 앉고 창고지기가 마구간 일꾼 옆에 앉은 것이 어색한 것이었지요.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먼저 수저를 드는 것이 예의인지 아닌지를 다들 눈치로 재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천천히 씹었지요. 맛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야 여기저기서 수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30년 짐꾼 노인이 무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영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었지요. 노인은 처음에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무영이 이미 국밥을 떠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이 마당에 얼마나 되셨습니까? 30년이 넘었지요. 그럼 제 아버지도 아시겠군요. 노인이 수저를 멈추었습니다. 무영을 바라보았지요. 알지요.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 마당이 그분 계실 때는 달랐지요. 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밥을 떴습니다. 그 마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노인은 잠시 무영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박 씨가 그 광경을 안채마루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허들에 실군 노인 옆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먹는 것을 보며 박 씨는 눈끝을 손가락으로 눌렀지요. 흘러내리려는 것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안 되어 결국 소매로 눈끝을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내 아버지 닮았구나. 영락없이. 소화는 마당 한켠에서 상을 거두는 척하며 무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노인과 이야기하며 국밥을 먹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낯선데 낯설지 않은 것이었지요. 창고 안에서 밥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던 손이 지금 국밥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같은 손이라는 것을 소화는 알고 있었지요. 무영이 잠시 고개를 들다가 소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영은 수저를 들다 말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화는 들고 있던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간신히 붙잡으며 고개를 내렸습니다. 귀끝이 또 붉어졌지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므로 괜찮다고 타일렀습니다만 이번에는 옆에 서 있던 침선비가 피식 웃는 바람에 소화가 더 고개를 내렸습니다. 저녁 해가 마당 위로 길게 뉘었습니다. 수레 소리, 젓가락 소리, 낮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마당을 채웠지요. 오래 이 마당에 없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무영은 밥 한 술을 뜨며 그 소리를 들었지요. 맛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마당이 이런 소리로 채워졌을지 무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리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국밥이 다 비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거지 대장이 마당 한 귀퉁이에서 무영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무영이 다가가자 거지 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국 거지들이 묻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 됩니까? 무영은 잠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새 옷을 걸치고 국밥을 먹은 상단원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거지 대장이 고개를 들었지요. 전국 물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그 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사람답게. 거지 대장은 한동안 무영을 바라보다가 주먹으로 가슴을 한 번 쳤습니다. 말 대신이었지요. 이른 아침 무영은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대행수가 된 뒤로도 무영은 이른 새벽에 혼자 저작거리를 걷는 버릇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행차도 앞뒤를 지키는 상단원도 없었지요. 낡은 무명 저고리를 걸치고 시장 바닥을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나서도 무영은 손사래를 쳤지요. 그냥 지나치시오 하며 뺨의 흉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새살이 차오르면서 조금 옅어졌으나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무영은 그것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안하기 무영의 뺨을 보며 안쓰러운 얼굴을 하면 무영은 그냥 씩 웃었지요.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면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소화가 옆에 앉은 것은 국밥이 반쯤 줄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소화는 아무 말 없이 앞에 앉았지요. 무영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저작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레가 지나갔고 아이들이 뛰었고 보부상이 보따리를 고쳐 맸지요. 소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흉터가 남겠어요. 남겠지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무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밥 한 술을 떠서 천천히 씹고 나서 대답했지요. 부끄러운 것은 흉터가 아니라 흉터를 만든 사람이 짊어져야 할 몫이요. 소화가 무릎 위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더 물을 말을 찾지 못한 것이었지요. 해가 저작거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처마 끝에서 빛이 쏟아졌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채웠지요. 무영은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저작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짐을 지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무영의 아버지가 그 길 위에서 쓰러졌고 무영이 그 길 위에서 10년을 버텼고 이제 그 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 무영에게는 충분한 것이었지요. 무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가지요. 소화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10년 동안. 무영은 걷기 시작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소.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소화는 그 말을 들으며 한 발짝 늦게 따라 걸었지요. 저작거리의 아침 소리가 두 사람의 등 뒤를 채웠습니다. 무영은 걸으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소화에게 한 말인지 저작거리의 한 말인지 아니면 오래전 겨울밤의 누군가에게 한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목소리였지요. 돈은 흐르는 물과 같으나 사람의 품격은 바위처럼 남는 법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저작거리 속으로 천천히 섞여 들었습니다. 술의 소리와 흥정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아침 햇살이 고르게 내려앉았지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저작거리 속으로 천천히 섞여 들었습니다. 술의 소리와 흥정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아침 햇살이 고르게 내려앉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